실질적으로 일본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아졌다. 그 다음에 이익을 못 내는 좀비 기업이랬던 기업들은 이제 다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줄도산할 거라는 얘기가. 최근에 일본에 되게 중요한 소식이 있었다고요? 아, 예. 그제. 일본은행이 금리를 0.25% 올렸어요. 올렸나요? 올렸어요. 다들 못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전에는 금리 정책이 어떤 방향이었죠? 마이너스 0.1이었다가 3월 달인가 마이너스 0.1에서 0.1을 올리면 얼마입니까? 0에서요, 0.1. 네. 여기가 기본 금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0.25까지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거다. 그거 하나 하고 금리 올린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국채를 그동안 일본은행이 국채를 마구 사들였잖아요. 네. 일본 정부가 막 찍어내면은 네. 그걸 지금 일본은행이 찍어낸 국채 전체 양의 54% 가까이 돼요.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그럼 이걸 줄여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매달 한 6조 엔 정도씩 사들였었어요. 네. 그걸 이제 줄이겠다 이 얘기예요. 줄여 나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엔저를 이제 어떻게 좀 멈춰보려고 굉장히 큰 발걸음을 내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3월 달에는 마이너스 0.1 있던 걸 0.1 올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올릴 거라고 시장은 예상했는데 안 올린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채 매입을 계속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야 일본은행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엔저가 싹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난번 6월 달에 다시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변화를 하지 않고 다만 7월 말에 모임 때에 국채 매입을 줄이겠다. 국채 매입 줄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적절하게 올리겠다. 네. 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 있죠. 이 후지마키 다케시라는 이분은. 이분이 누구신가요? 이분을 한번 소개해보면은 전 모건은행의 동경 지국장이었고요. 네. 조지 스로스 알죠? 네. 3대 투자가, 세계 3대 투자가. 그 사람의 어드바이스, 조언자였죠. 그 다음에 지금요, 3기째 참여의원 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서 네. 과거에 트레이더기도 했고, 이쪽 그 금리, 이런 쪽은 뭐, 빠삭한 분. 빠삭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계속 일본은행에 대해 자료를 뭐를 달라 해서 분석을 아주 완벽한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하니까 굉장히 그 내용이 치밀해요. 그 이분 이제 글을 내가 많이 봤는데 이분 얘기는 항상 뭐잖아. 엔화는 휴지 조각이 될 거다. 빨리 달러를 바꿔라. 그 얘기를 2년째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책을 이렇게 냈어요. 초인플레 시대에 돈을 지키는 방법. 엔저, 달러고 이렇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 방해하는 방법은 이 사람은 늘 달러를 바꾸는 게 제일 적당하다. 엔화 가지고 있다가는 이 휴지 조각이 되면은 정말 큰일 난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맞았던 거죠? 그 계속 그랬죠. 몇 년 동안도 몇 년 동안이지만 최근에 이 사람의 얘기가 거의 다 진행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소름이 돋았어요. 네. 이 사람은 계속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그러거든요. 엔화가. 네.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력을 보면은 조지 소로스를 자문했었고, 그 다음에 모건은행에서 일본 대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때 한 번은요, 딜러를 해가지고 한 번은 100억 달러인가를 한꺼번에 버렸던가,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건 회사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너 1년 동안 출근 안 해도 돼. 오늘 1년치 다 벌었으니까, 네. 1년 동안 아무 데나 가서 그때 이제 상금으로 10억 엔을 준다고 그랬어요. 10억 엔이 우리 돈으로 그 당시 100억이에요. 그걸 상금으로 줄 테니까 출근하지 말고, 저희 가서 어디 한 1년 동안 푹 쉬다 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뭐랄까, 프로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걸 한 거예요. 놀러 가지 않고. 왜? 한번 따니까 또 따고 싶은 마음, 네. 뭐 그런 어떤 본능이랄까? 네. 이것 때문에 했는데 1년 동안 해가지고 다 까먹었다. 10억엔 상금도 당연히 못 받았고요. 네. 그 얘기를 막 와이프한테 했으면 아마 예언당했을 거라고. 지금에서 이제 밝히지만 그러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전문가인 자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만큼 이 환율은 정말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일본의 환율은 계속 엔저로 갔었잖아요. 그제 이제 금리를 갑자기 올리고 최근에 정치가들이 엔고로 가야 된다. 일본에서도 했고 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엔저는 이거는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이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용서할 수 없다.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엔고로 팍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일본의 정치가 중에 고노 지금 디지털청 장관이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엔저는 이거는 나쁜 엔저다. 그냥 계속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유력 정치가가 이 엔저는 나쁜 엔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방향이 좀 바뀐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미국의 물가 통계가 나왔는데 물가가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이제 관측이 된 거죠. 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다니까 이제 달러 금리가 내리는 순간 엔구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늘 그동안 얘기했으니까 이게 겹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도 이때다 해가지고 또 엔을 샀어요. 한 4조엔에서 한 5조엔 사이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가 같이 겹치면서 확 엔고로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엔고가 162엔까지 갔던 게 지금 150엔대, 막 140엔대로 진입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 이 정도로 한 10엔 가까이 갑자기 확 그냥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이분 글을 한번 보면요. 1달러 200엔의 폭락에 지금 당장 대비하라. 7월 말에 일본은행 회합에서 일본엔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하고 이렇게 얘기를 썼어요. 근데 글 자체가 이건데 이 내용이 몇 페이지 정도 되냐 하니까 한 15페이지 정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아주 읽고 있으면은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들이니까 굉장히 그 구체적인 수치하고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 있어가지고 읽고 있으면 뒷골이 땡겨요. 소름이 돋아요. 이분이 얘기한 거는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국채를 지금까지 한 6조 달러씩 이렇게 샀는데 그걸 이제 줄인다. 어느 정도 줄인다. 그 얘기를 7월 달에 밝히겠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6월 달에. 그러니까 이걸 줄이는 양이 적으면은 계속 이제 정부가 찍어내면은 보통은 전 세계에서 그 국채를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일본 은행이 반 이상을 사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엔저가 갔단 말이죠.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이걸 만약에 국채를 6조엔 가까이 사던 걸 지금 2026년 1월 달에서 3월 달 정도까지의 반으로 3조엔 정도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가 석 달이잖아요. 분기마다 4천억 엔씩 줄여 나가겠다는 거예요. 6조 엔씩 사던 걸 분기마다 4천억 엔씩 줄여 나가서 그렇게 되면 한 분기가 한 9분기 정도 되면은 한 3조 엔 정도가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엔저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초금융 완화를 그만둘 수 없는 우에다 일은 일본 은행을 말한 거죠. 일본 은행인데 지금 일본이 어쨌든 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금융 완화를 그만두겠다라는 의지 표현 아닌가요?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이분이 이제 예견한 게 약간이 어긋났어요. 어긋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분이 왜 그러면 일본 은행이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나 하면은 금리를 올린 순간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장기 금리를 0.1% 올리면요. 국채 평가 손이 2.9조엔, 거의 3조엔이. 그러면 지금 0.25%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3조엔의 2배 반이니까 6조엔, 7.5조엔. 정도의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이제 손실이 생기면은 그거는 돈을 당장 지불해야 되는 거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근데 이게 장기 국채니까 당장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이만큼 손실이 생겼다 하는 계산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상당히 줄어드니까 일본은행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나빠진다.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행에서 장기 국채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문제가 과연 맞느냐 이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그거는 일본은행에서 계산하는 계산 방식이고 해외에서 은행에서는 그렇게 계산 안 한다는 거죠. 시가로 계산한다 이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4천만 원에 샀는데 4천만 원. 네. 근데 지금 이게 시가 내려가지고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장부에 4천만 원 됐다고 2천만 원을 쳐줬냐 이게. 그 문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신용도를 얘기하면 2천만 원밖에 쳐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시가에 기준해가지고 돈을 융통해 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일본은행도 똑같다는 거죠. 일본은행이 그럴 때는 이제 달러를 융통하거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일본 자산을 가지고서. 그때 그 계산할 때에
저쪽 외부 은행에서는 이 손실을 그대로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국채 손실이라고 큰 문제 없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이 사람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0.1% 상승에 2.9조 엔 이제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0.25% 올렸으니까 거의 7.5조 엔 손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러면 당장 일본은행의 신용도가 팍 깎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린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올린 이유가 엔저가 계속 가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엔저가. 엔저를 막기 위해서. 엔저를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일본은 엔저를 막을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지금 올렸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한번 볼까요? 금리를 올린 게 0.25% 올린 게 계속 갈 수 있고 또 한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 해가지고 다시 또 좀 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보통 0.25%씩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0.5% 내년 초에 0.5%까지 올린다. 이게 가능하다면은 아마 엔저는 상당히 멈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봐요. 그렇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강력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0.2%를 올렸는데 제일 타격을 받는 게 아까 일본은행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마 일본 정부도 국채 이자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거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은행에서 네.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다가 집을 많이 지었어요. 일본에는 전세가 없잖아요. 우리는 전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월세로 살면 이게 돈이 월세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내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서 살면서 은행에 이자를 쳐주는 게 훨씬 더 싸게 친다. 그래서 웬간한 사람들은 다 은행에 돈 빌려 자기 아파트를 지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처음에 변동금리는 굉장히 낮았죠. 뭐 0.몇 %밖에 안 돼. 0.2% 정도 은행에서 빌릴 때. 근데 지금 이제 일본 은행에서 0.25% 올려버리면 내가 빌리는 은행에서는 훨씬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그렇죠. 그럼 0.7이나 0.8 만약에 1%까지 올린다 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일본이 100만 엔의 금리 1%를 빌리는 경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보다는 제일 탁 와닿는 게 3천만 엔을 35년간 빌리는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3천만 엔 정도 빌려가지고 자기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35년 보통 30대 중반의 정도면 70대까지 네. 반납을 해요. 그럼 그때 이제 보면은 금리가 이자하고 원금을 이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0.5% 올렸을 경우에 이 정도 액수인데 그게 매달 갚아야 될 돈이 어느 정도 하냐면 77,875엔이에요. 이게 일본에서는 임금이 보통 대졸자가 처음 딱 들어가면 22만 엔, 23만 엔 그래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들어가 얼마 있다가 집을 지었다 칩시다. 그래서 한 1, 2년 지냈다 칩시다. 보통 들어가자마자 은행에서 막 와가지고 돈을 막 빌려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집을 지었다. 그러면은 이제 0.25%면은 이게 반이잖아. 그죠? 0.5%면 77,875엔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이게 23만 원에서 24만, 25만 원 정도 봉급 받아가지고 3만 5천 원 정도씩 빠져나가 버리면요. 이게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0.5% 올리면 7만, 거의 8만 원 가까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38, 24, 3분의 1이 여기에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봉급에. 조금 더 올라서 칩시다. 3분의 1이 아니라 그러면은 한 4분의 1이 빠져나간다 치더라도. 많이 나가는 그것도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평생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 70대까지.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올 수 있냐 이게. 제일 타격받는 게 이거다. 이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돈 변제하기 위해 가지고 소비가 줄어들겠죠. 소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임금이 올랐다 그러지만 임금 오른 거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1%일 경우는 84,000엔, 2%는 99,000엔, 거의 10만 엔이 이거 견디지는 못해요. 이 부분이 제일 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임금을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자,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대기업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임금을 많이 올려주라고 일본 정부가 정치권에서 계속 압력을 넣었어요. 올려줬나요? 그래서 대기업이 5.28%를 올렸어요. 많이 올린 거죠. 네네. 그전에는 뭐 보통 2, 3% 많이 올려도 네. 4%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5.28% 올렸으니까 많이 올린 거죠. 많이 올린 거죠. 많이 올린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올린 거냐 했더니 노조가 있는 회사에 올려준 거예요.
그게 노사협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일본에서는 춘투라 그러는데, 이 춘투에서 결정된 게 5.28%예요. 근데 그 춘투에서 결정되는 그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전체 일본의 노동자의 11%,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5.28% 임금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기사 타이틀로는 기가 막힌데, 실질적으로는 한 90% 해당이 안 되는 90%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면은 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실질 임금은 여기에 0이잖아요. 이게 선이 0인 선이에요. 물가는 4%까지 높을 때 4%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 2% 좀 넘게까지 왔는데, 네. 근데 이 실질 임금을 보면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4%죠. 3%.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보면 되잖아, 그죠? 이게 오른 만큼 내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증가율. 명목임금률은 아까 평균을 내니까 대기업 받은 거하고 중소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노동자의 평균을 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2.1% 정도. 네. 높을 때는 뭐 한 3% 좀 넘을 수도 있었지만 대체로 2%, 지금 현재 2%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받는 돈은 지금 26개월째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0.7. 이 뭐 마이너스 4일 때도 있고 지금은 마이너스 0.7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올해가 조금 올라서니까 이제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아졌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빌린 돈, 집 짓기 위해서 빌린 돈, 부담은 커진다. 그 부담 커졌다. 네. 그 이중으로 커졌죠. 이게 일반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요. 중소기업들은 지금까지 사실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이 61점 몇 %였다 했나? 뭐 하여튼 상당히 %씩 높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게 빌렸던 그 돈을 이자를 돌려줘야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익을 못 내는 좀비 기업이랬던 기업들은 이제 다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줄도산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일본 좀비 기업이 좀 많나요? 상당히 많죠. 좀비 기업이 많을 때는 70% 가까이였고 지금 한 60% 정도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좀비 기업이라는 게 애매한 게 뭐냐니까 네. 일본에는 금융실명제 아니라는 거 알죠? 부동산 실명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돈을 벌면서도 회계장부에 기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돈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그렇게 많은 게 실은 돈을 벌면서도 다른 주머니 찰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네네네.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일본은 현재. 네. 그래서 일본의 관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경제 관료도. 아니, 좀비 기업이 10년씩, 20년씩 어떻게 유지가 되냐 이거야. 실전 버는데도 속이는 데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옛날에 우리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금융실명제 되기 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금융실명제도 되고, 부동산 실명제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카드를 거의 90몇 % 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수입 지출이 네. 거의 손바닥 보듯이 잡히죠. 딱 잡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탈세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일본에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카드 사용률이 굉장히 낮다 그랬죠. 우리는 카드 사용률이 거의 5, 6%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일본은 35%, 40%채 안 돼요. 근데 그걸 뭐 앞으로 10년 이내에 뭐 45%, 50%를 올린다, 뭐 60% 올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뭘 말하느냐니까 일본은 사실은 이 좀비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이상해요. 자기가 돈을 네. 벌고 있으면서도 뒷주머니 차는 뭐 이런 현상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도산은 할 건지 안 할 건지 한번 지켜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뒷주머니 차고 있었다면은 네. 거기서 어떻게 좀 충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현재 이 정도 금리 올리면 도산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요게 묘한 거예요. 묘한 건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이게 지금 상당히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중소기업들, 지금까지 그 좀비 기업이라고 여겨졌던 이 기업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많다. 자, 그 다음에 그것만 있나요? 지금 실제로 기업 도산하는 거 수를 보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엔저 관련 도산 월차 추이가 지금 현재 2022년도부터 도산 건수가 왕창 늘었죠. 네. 앞에보다. 이게 모르겠어요. 엔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엔저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도산 건수가 늘었는데 또 이게 참 엔저하고 엔고가 어떤 형태는 양면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저가 되면은 수입 물가가 높아지잖아요. 그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그걸 이제 수입해 와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가격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을 올리면은 잘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 올리는 게 굉장히 민감해요. 올리는 순간 덜 팔리면은 안 올리는 것만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런 묘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가 높았는데 그걸 다 자기가 그걸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네. 손해를.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 이제 굉장히 그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산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모양이 됐는데 금리가 오르면은 앵고로 간단 말이에요. 앵고로 갔을 경우에는 수입 물가는 줄어드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은행에서 빌렸던 돈에 이자를 반환해야 되는 이 부분은 이제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기업들이 어떻게 소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엔저하고 그 시기하고 너무나 딱 정확히 겹치죠. 예, 그랬는데 지금 앵고가 되니까 요거하고 관계없이 일본의 은행에 융자해가지고 그걸로 융통해 나가던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 얘기 얘기했죠.